저는 천안통의 한연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묘장 스님 모시고 국제구호 현장 이야기를 또 이렇게 직접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요, 세계화를 키워드로 해서 오감만족 문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묘장 스님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연 주제가요, 세계화입니다. 근데 네.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화란 어떤 것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세계화는 공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싸이 씨가 했던 노래가 전 세계인한테 인기를 얻었는데 네. 우리가 외국 분들에게 입 맞춰 주려고 이렇게 만든 노래였다면 공감을 못 이루었을 텐데 네. 유머라는 코드가 또 적절하게 들어가서 모두에게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세계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세계화는 공감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화는 공감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묘장 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세계화란 어떤 건지 본격적으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얀마 이제 갔을 때인데 그때는 외국인이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얀마는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요. 외국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지역, 허가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지역, 절대로 갈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특별히 허가를 받고 갔는데 그곳에는 한 번도 외국인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자기 나라를 이게 또 자기 마을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미얀마는 크게는 7개 민족 그리고 작게는 한 40여 개 넘는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요. 한국은 몇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일 민족, 하나의 민족이다. 이러니까 그분께서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한 민족만 있을 수 있느냐.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성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100개 좀 넘는 그런 성씨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양반 하는 말이 무릎을 탁 치면서 거봐, 이제 당신은 100개 넘는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계속 단일 민족이라는 교육을 받아왔지만 사실은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다른 민족일 수도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 민족이 어느 나라든 좀 개방성이 좀 커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와서 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자체도 많은 민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분들을 따뜻하게 이제 안아줄 때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네팔에 갔을 때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달라요. 이게 뭐 완전히 새카만 분, 뭐 하얀 사람, 뭐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한 10명 정도가 축구하면서 노는데 언어는 이제 같아가지고 너무 소통도 잘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제 포용이 필요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재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볼까 합니다. 이제 해외는 우리가 이제 세계화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세계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외는 소통과 공감이 언제나 잘 원활히 돌아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제개발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제가 이제 재난 현장 가면 한 4단계의 재난 상황이 벌어져요. 먼저 1단계는 가장 작은 규모예요. 1단계의 재난이 발생하면 그 나라 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정도의 재난이고요. 2단계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나라에서는 이제 스스로도 복구하지만 이웃 나라에서 도움을 줘서 복구해야 되는 그런 재난이고요. 3단계 재난 상황은 스스로도 노력을 하지만 가까운 나라는 인적인 자원을
베풀어주고 멀리 있는 나라는 물적인 자원을 베풀어서 재난을 극복하는, 지금으로 치면 뭐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정도가 아마 그 규모에 속할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의 재난은 전 지구적 재난이에요.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적, 물적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그 나라를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IT 대지진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진 상황이 발생해서 그 현장에 가보면 아주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엔 인도적 문제 조정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제 오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곳에서 매일 브리핑을 이루어져요. IT 대지진에 있는 그 상황들, 어느 마을은 어떤 규모, 그러니까 매일 주제가 달라져요. 한쪽 이제 첫날은 뭐 여성에 대한 주제였고, 그러면 이제 여성을 구제하는 어떤 그런 NGO들이 다 모여요. 둘째 날은 보건위생, 그럼 보건위생을 쪽에서 활동하는 NGO들이 모여서 정보 공유하고 이제 업무를 나눠요. 이제 우리는 어느 지역을 하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한 1,000명 정도다. 뭐 각자 자기 단체의 상황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셋째 날은 교육, 교육 파트 이렇게 다 지역마다 또 이제 각 단체별로 그 이제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정해서 균일하게 분배해서 업무를 잘 나눠서 구호 활동에 나섭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한국 단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와 소통이 좀 부족한 거죠. 본인들만 열심히 해. 근데 유엔의 통계는 안 잡혀. 왜? 그곳에 와서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 그 보고서가 들어오면 유엔에서는 그걸 이제 오차에서는 조정을 하죠. 아, 이분들은 이쪽에서 활동하시는구나. 그러면 소외 지역은 어느 지역이니까 새로 오는 신규 단체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달라. 이쪽은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재난의 상황이 발생할수록 소통과 공감의 비중은 커지는데, 이 한국 분들은 다른 분들과 소통 안 하고 어디하고만 소통하냐면 한국과 소통만 해요. 우리가 뭐 도와줬다, 한국에 끊임없이 열심히 알려주고 홍보에만 열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진정한 도움을 줄 때는 여러 단체와 업무를 나눠서 분업을 통해야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아마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것. 제가 가봤던 또 마을 중에 되게 정말 가난한 마을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너무 가난해서 한 달간의 가장 배고픈 기간을 버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어떻게 버티냐면, 그곳은 이제 아무 도움이 없다면 그 1년 중에 그 가장 가난한 한 달간의 기간 동안 한 10명 정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가난한 나라라 하더라고요. 그 지방이고. 그런데 아무리 가난한 마을에도 부자는 있어요. 그 부자들이 서로 날짜를 달리해서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주로 음식을 누가 많이 갖고 가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져가라고. 그걸로 일주일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이 여러 명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마을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지를 않아요.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마음은 한없이 따뜻한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또 우리와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는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세계화의 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화라고 해서 정말 다른 나라에 뭔가 막 수출을 하고 또 홍보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공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스님 계시는 해평 도리사에서도요. 오늘 주제죠. 오감을 만족시키는 불교 전파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도 또 함께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외국에 가면서 여러 나라의 문화와 문물을 이렇게 접하고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것에 따라서 감동이 달라지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절에도 느낌이 있는 절을 만들겠다. 어떤 느낌이면 5가지 느낌. 안이비설 신의, 이 육감을 통하는데 그 의는 뜻이잖아요. 이제 생각은 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안이비설 신의거든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이죠. 여기 5가지 감각이 색성향 미촉법인데 이것에 따라서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만든 것도 있고 또 준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진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느껴서 감동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 색깔로 느끼게 하자. 이건 사실 우리 불교가 가장 장점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색의 단청 문양이랄지 아주 100년, 1000년 된 그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또 보살상과 부처님의 상, 그리고 탑, 여러 가지 조형물, 이거 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소개죠. 소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사찰 안내문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이제 법당이 이제 그 문화재다 그러면 문화재 100몇십 몇 호인 이 건축물은 목조 양식이며 조선시대 건축물로서 맞배 지붕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재미없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 법당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 전 느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안내문도 우리 불자들이 또는 불자 아닌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 건축물의 의미와 뜻에 대해서 명확히 좀 알도록 안내문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당은 어느 분이 어느 스님이 어느 부처님을 모시게 이렇게 했으며 당시 시주한 분 중에는 눈을 잃은 자식이 있어서 이분이 그 자식의 눈병을 고치고자 시주를 해서 법당이 이루어져 있고 그 이후로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감동이 더 있잖아요. 그 법당이 가진 이야기들, 따뜻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눈으로 이제 한번 느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색성, 이제는 소리죠. 소리. 우리 절에서 가면 어떤 소리가 들려요? 목탁 소리, 또 이제 범종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기도하는 시간대가 제가 보니까 새벽하고 저녁 때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신도들이 잘 안 올 시간대예요. 올 때는 목탁 소리가 안 나고 없을 때는 목탁 소리가 나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이런 소리를 해. 스님, 왜 목탁 소리가 절에 안 나요? 목탁 소리 날 때는 안 오시다가 안 들릴 때만 오셨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시간을 좀 낮 시간대로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할 때 부처님의 그 아름다운 목탁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요번 어린이날 때 저희가 그 절에 범종이 있어요. 어린이들에 한해서 타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까지 울리는 이 아름다운 범종의 소리를 아이가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줄 때가 언제냐면 새해 첫날 가족끼리 이제 함께 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의 행복, 한 해 동안의 무사 건강을 기원하면서 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느껴보는 거죠. 소리를 느껴서
그런 감동을 마음속에 그 여운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목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아주 큰 목탁을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목탁 절에 걸려 있으면 딱 치고 도망가. 왜냐하면 혼나니까. 그렇게 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뭐 매일 치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렇게 하고 싶어 하면 소원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목탁의 의미도 알려주고 또 그 소리도 듣게 하고 직접 체험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성향, 이제는 향이거든요. 우리 절에 부처님께 기도를 할 때 뭘 올려요? 향을 올리죠. 제가 있는 도리사는 이